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논란 중에 특히나 한국인들이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이야기하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호구로 여긴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비슷한 느낌의 일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서 양국 간에 다소 마찰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두 가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업체 방호복 대금 지급 거부권. 11일 제 인도네시아 봉제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코로나19 진단키트 부족은 물론 방호복 없이 의료진이 비옷을 입고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3월 당시 자카르타 외곽 한인 봉제업체 6곳은 한국에서 들여온 원단으로 한국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할 방호복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방호복 수출을 금지했다며 한국 원단으로 생산한 방호복 일부를 인도네시아에 납품해주면 나머지를 한국에 가져가도록 허용하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에 한국 대사관 등이 나서 양국 협력이 이루어졌고, 한인 봉제업체들은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적극적으로 생산에 나섰습니다. 한인 봉제업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다른 주문이 모두 끊긴 상태였기에 방호복 생산이 매력적인 사업으로 인식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방호복 수백만 장씩을 발주했고, 현지 중개업체 브로커가 한인 봉제업체들의 물량을 발주했습니다. 일부는 하청 계약을 작성하고 성금도 받았지만 일부는 계약서 없이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한인 업체들 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 등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뛰어들어 방호복 물량이 쏟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재료비가 하락하면서 방호복 가격이 급락하게 된 것입니다. 남아 돌아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방역복은 최고 장당 9만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한인 공장의 납품가에 중개업체들이 몇 배를 붙잡한 것이고, 최근 후발주자들이 원단을 선박으로 들여와 생산한 제품은 만원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보건부가 가격 조정 등을 내세워 6월부터 방호복 인수를 중단하자 박스째 방호복을 쌓아둔 업체들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가령 보건부의 보호장비 구매 담당자가 방호복 500만 장을 3월 28일 현지 중개업체 PPM에 발주했고, 한인업체 30곳이 참여한 컨소시엄 이 PPM과 계약해 5월 말까지 전량 생산을 마쳤습니다. 보건부는 300만 장을 5월 말 먼저 납품받고 값을 치렀으나 그 뒤로 방호복 매입을 중단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부의 행동도 당황스럽습니다. 위급할 때는 한국 수출까지 막으면서 방호복을 인도네시아로 돌려달라고 강요를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인도네시아 중개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을 문제 삼아 한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를 두고 한인 업체들은 중개업체에 납품한 가격에는 문제가 없다, 국제 시세에 맞췄다며 코로나 사태 초기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 도왔는데 싼 제품이 나오니 비싼 재료로 만든 제품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동근 한인 컨소시엄 대표는 전날 노동부 차관을 만나 30개 한인업체에 속한 인도네시안 근로자가 약 5만 명이라며 방역복 200만 장이 상자째에 쌓여 있어서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부도 직전까지 간 업체들도 여러 곳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인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한인 봉제업체 여러 곳도 중개업체의 브로커와 손잡고 방호복 수백만 장을 생산했다가 그대로 공장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한인 봉제업체 관계자는 한인업체에 쌓여있는 방호복만 다 합쳐도 1000만 장은 된다고 한다며,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방호복이 없어서 난리더니 지금은 쌓여있어 난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사회 내부에서는 초기 가격 부풀리기가 심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뿔났다, 돈이 된다고 보고 무분별하게 생산부터 한 게 잘못이라는 지적과 코로나 예산 집행을 안 하고 버티는 보건부가 가장 문제라는 지적이 분분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도네시아 당국이 한국의 대사관과 협조한 일이면 국가 간의 약속이므로 대금 지급을 지켰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게다가 코로나로 위중한 상황에 도와준 것을 뒤로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듯한 반부패 조사를 벌인 것은 앞으로 비슷한 건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장차 대사관에서 보건복지부나 인도네시아 정부와 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세우는 현대자동차는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해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고, 그 밖에 많은 기업들이 진단키트나 각종 기부금을 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국을 나름 배려하는 조치도 내놨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한국에 LG 공장이 입점했으면 좋겠다며 걱정하지 말고 모든 서비스를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부분에서 예산을 아낀다면 한국의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꺼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네티즌들 간에 또 뒤통수를 맞았다느니 인도네시아가 호구로 본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번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대금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 중입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이상 행동.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2021년도 국방 예산으로 10조 9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국방안보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에는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왜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더 늘리려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군 항공기 등 4대 교체 도입 계획과 관련해 프라보워 장관이 러시아산 수호이 Su-35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미국산 F-16 전투기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설왕설래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올해 1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과 수호이 Su-35 전투기 구매 계약을 포함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를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식 참석차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전투기를 놓고 고민 중이고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잇따라 군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무기 체계 중에서도 항공기 부문에 관심이 쏠린 상태입니다. 영국산 호크 전투기가 훈련 중 죽대카에 추락해 세 채를 파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투기에 막대한 예산까지 준비하며 서양에 어떤 전투기를 들여올까 고민은 하고 있지만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FX, IFX 분담금 문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기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200억 원이 밀렸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에 2,700억 원 상당 분담금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보건복지부가 방어복 예산 지급을 안 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인도네시아 분담금 중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가을 양국이 접점을 거의 찾았으나 새로 취임한 프라보워 장관이 무기체계 도입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뤘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 당국은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4명을 인도네시아로 귀국시킨 뒤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 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3척 1조 1,000억 원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 진행이 멈췄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한국산 T-50I 경공격기와 잠수함 등 무기체제를 구매해줬고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만큼 인내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게 반복이 되면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앞으로 한국과 대규모의 경제 협력을 추구한다면 좀 더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기생충의 수상은 전 세계를 홀린 기생충 신드롬을 확인시키며 로컬 시상식을 찢어버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카데미는 백인들의 이야기에만 상을 주면서 로컬 영화제라는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생충 수상을 기점으로 로컬 시상식에서 벗어나 인터내셔널 영화제로 거듭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또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 영화계는 체급을 불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독창적인 영화 산업을 이뤄왔으며 봉준호와 아가씨의 박찬욱, 영화제 당골손님 홍상수와 김기덕, 버닝의 이창동을 탄생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트도 지난 20년 동안 가장 독특한 영화의 본고장인 한국 영화가 마침내 오스카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감독이라 불리는 박찬욱 감독은 기생충의 수상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냥 올 것이 온 것이라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봉준호의 수상이 자신을 귀찮게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준호 같은 재능의 소유자와 동시대 동정업계에 종사하고 친구를 지내는 일은 크나큰 축복이지만 사실 적잖이 귀찮다. 기생충이 공개된 후 내가 아는 외국 영화인들이 자꾸 전화해서 도대체 한국 영화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한국 영화인들이 먹는 무슨 약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좀 먹자 등의 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박찬욱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다이내믹 코리아에 살아봐라. 지금부터 박찬욱 감독이 말하는 다이내믹 코리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강국을 자임하는 프랑스는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을 거머쥔 것에 부러움 섞인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권위지 르몽드는 박스오피스에서 조커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가 수상했다면서 반면에 프랑스 영화나 마틴 스콜세이지 영화는 수상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언론과 영화계는 올해 아카데미에 출품된 자국 영화 4편이 모두 수상에 실패한 것에 참담한 신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 프랑스 TV는 프랑스 영화 4작품이 오스카 경쟁 부문에 출품됐지만 단 한 작품도 수상하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탄하며 프랑스의 낙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화 강국이자 영화 강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에게도 없는 저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수상하자 한 미국 기자는 한국의 4대 천왕으로 영화 봉준호, 음악 BTS, 스포츠 손흥민, 게임 페이커를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으로 인해 K드라마 중심의 한류 1.0과 K-팝 위주의 한류 2.0을 넘어서 방송과 음악 공연이 결합된 K컬처의 한류 3.0에 이어 K-무비가 가세한 한류 4.0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에 대해 외국 시장의 공통된 의견은 놀라운 기획력과 창의력입니다. 또한 한국의 작가, PD, 크리에이터, 아티스트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고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인에게는 확실히 문화적 DNA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MBC에는 복면가왕을 리메이크한 더 마스크드 싱어 제작자인 크레이그 폴레스티스는 한국 포맷은 신선하고 독특하다며 K-팝, 음식 등 전체적인 한국 문화 유상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포맷 수출의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들은 보편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신선함과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대부분 외국의 문화와 혼합되어 혼종, 하이브리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만의 확실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아카데미를 정복한 기생충이 갖는 또 하나의 큰 의미는 바로 한국 정서를 담은 콘텐츠와 한국어 대사가 유럽은 물론 북미에서도 통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K-팝으로 전세계 신드롬을 일으킨 방탄소년단의 노래 대부분이 한국어 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대사와 가사라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전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사용하는 BTS와 한국 콘텐츠의 인기로 인해 이젠 전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 콘텐츠는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더 빨리 더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데는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신선하고 독특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같은 콘텐츠가 끊임없이 나오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쟁의식은 그 어느 나라 국가보다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경쟁에서 누군가 나보다 잘할 때 그 사람이 부럽다라는 질문을 하자 한국인의 지수는 3.7점으로 중국인, 일본인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쟁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피하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니 엄청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경쟁심이 높은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자원이 하나 없고 가난했던 한국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세계적으로 큰 사고를 쳐왔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2019년 GDP 세계 12위, 2018년 무역 규모 1조 1,405억 달러 세계 5위 수출국가, 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한국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한류는 이미 일상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73년 전에 쓴 100번 김구의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100번 김구는 100번 밀지에 쓰여진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